안녕하세요. 철학마루입니다. 공자는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동양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이런 범세계적 위인인 공자마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 4가지 유형의 인간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행동하지 않으면 최소한 미움은 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길래 세계 4대 성인으로 추앙받는 공자마저 그런 사람들이 밉다고 말한 것일까요? 시간 끌지 않고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의 악함을 말하는 사람, 밑에서 윗사람을 회방하는 사람, 용기만 있고 예의가 없는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 이 4가지 유형의 인간이 알아서 미움을 사는 유형이라고 공자는 말합니다. 혹여 당신이 이에 해당한다면 세계 4대 성인에게까지 미움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도 성인에게 미움을 사기에 자격이 차고 넘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막상 알고 보니 예상보다 더 뻔해서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남의 악함을 말한다? 뒷담화하는 사람도 포함될 것입니다. 밑에서 윗사람을 회방한다. 경우가 다양할 수 있겠지요. 용기만 있고 예의가 없다. 머릿속에 주변 누구가 바로 떠오르실 테고, 융통성 없는 사람, 가슴 터지도록 답답한 그 상황, 이야기 안 해도 바로 아실 테지요. 이런 유형의 인간들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자연스레 미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우리 역시 몇몇 상황에는 저렇게 행동한 적 분명히 몇 번은 있을 겁니다. 동시에 어느 누군가에게는 우리도 많이 밉고 싫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성은 하되 크디 큰 죄책감에 너무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저 4가지에 해당한다고 해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거나 남들 눈을 피해 살아야 할 정도로 큰 죄를 저지른 악인은 아니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성인인 공자가 저 4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조건 끝까지 미움받아야 한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렸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이 4가지 행동만 조심한다고 바로 좋은 사람,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리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공자는 타인에게 미움받지 않는 방법은 물론 주변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어른이고자 한다면 꼭 갖추어야 할 덕목까지 자세히 알려주었고, 그 이야기는 논어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책의 힘을 빌려 이 내용을 여러분께 더 쉽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공자를 포함한 제자백과 사상가 5인의 인생 철학을 자세히 다룬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도서에서 발췌한 공자의 인생조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공이 말했습니다. 군자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모두 그것을 보고 잘못을 고쳐도 모두 그것을 우러러봅니다. 논어 차장 중에서. 추앙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어감도 어려운 추앙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건
어떤 드라마의 대사 때문이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돼. 날 추앙해. 높이 받들어 우러러봄. 사전적 의미처럼 추앙은 신을 추앙하다라고 쓸 때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딱딱한 단어가 어떻게 거부감 없이 시청자들에게 어필된 것일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만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려서 그렇다. 존경이라는 단어를 굳이 리스펙이라고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동의합니다.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자 비일상적인 단어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는 현대인의 발버둥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깟 추앙 한번 받도록 해보죠. 추앙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추앙을 상대에게 요구하면 될까요? 누군가가 자신을 추앙의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려면 해야 할 일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공자의 책 논어로부터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그 해답은 단순했습니다. 당신의 허물을 고치면 된다. 태양이나 달은 우리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이것들의 이상이 생긴다면 그건 바로 인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이 태양과 달을 두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위대한 힘을 우러러보지 않을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평소에 해나 달의 고마움을 거의 잊고 삽니다. 평소에 해와 달을 우러러 쳐다보는 일이 있으신지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와 달에 어떤 이상이라도 생긴다면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와 달을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태양과 달에는 어떤 이상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일식과 월식이 있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일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그래도 그 진행의 형태만으로도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평소에 군자의 덕행에 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군자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의 시선은 군자에게 집중됩니다. 때로는 욕하고 때로는 연민하면서 일식이나 월식을 구경하듯이 군자의 허물을 세밀하게 지켜봅니다. 이렇게 모두가 나서서 지켜보기 때문에 군자가 잘못을 범하게 되면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군자가 되고자 하는 당신, 군자 취급을 받는 것을 넘어 추앙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당신,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공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군자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모두 그것을 보고 잘못을 고쳐도 모두 그것을 우러러봅니다. 인간의 잘못은 모두 일식과 월식과 같은 것입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보고 잘못을 고치면 사람들이 모두 앙망, 즉 추앙합니다. 이 말로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식과 월식은 해와 달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시간과 장소에서 자연스레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태양과 달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잘 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잘못에 대해 바로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만 있어도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고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로 군자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다. 잘못을 저질러도 모두 그것을 보고 잘못을 고쳐도 모두 그것을 우러러본다라고 한 사람은 공자가 아닌 그의 제자 자공의 말이 논어에 수록된 겁니다. 그는 위나라 출신으로 공자보다 31살이나 연하였는데 언변이 뛰어나고 정치적 수완도 좋아 노나라 등에서 재상을 지냈답니다. 장사에도 재능을 지녀 공자의 경제적 후원자이기도 했고요. 남의 장점을 칭찬하기를 좋아했고 능력 또한 비범했기에 공자보다 자공이 더 낫다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답니다. 이러했던 자공의 말이 논어에 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군자라면 자신의 과실을 깨닫고 곧바로 고친다는 점에 대해 일식과 월식의 비유를 들어 강조한 자공의 생각이 현명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잘못은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허물일 뿐입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곧바로 고치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또 존경하게 됩니다. 허물을 고치고 다시 군자의 의연한 모습을 갖추면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평상으로 돌아갑니다. 아니죠. 그렇게 자기 갱생에 능한 사람을 추앙의 대상으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8년에 개봉된 공포영화로 내용은 단순합니다. 젊은 남녀 셋이 휴일에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가게 되는데 운전 중에 사람을 칩니다. 경찰에 신고하느냐 마느냐로 다투던 네 사람. 은폐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시체를 바다에 유기합니다. 1년 후 4명 중 1명의 집에 지난 여름 있었던 일을 알고 있다 라고 쓰인 편지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일은 잘못을 고치려는 대신 숨기려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은폐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봐야 결국 비극적 결말만 있게 된다는 교훈을 주는 영화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특히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면 더더욱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요즘 세상은 어떤가요? 다양한 미디어가 발달해서 누군가의 잘못이든 언제든 실시간으로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오판을 내릴 수도 있고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일식이나 월식처럼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그림자에서 벗어나 다시 밝고 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식이나 월식을 본다고 가정해 볼까요?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일식과 월식, 그 자체를 보고 박수를 보내나요? 아닙니다. 해와 달이 어둠에 잡아먹히는 순간이 아니라 그 어둠을 벗고 다시 환한 모습을 되찾을 때입니다. 진짜 군자, 진짜 어른이 되고자 한다면 일상에서 늘 저지를 수 있는 잘못, 그리고 허물을 바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고쳐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혼미함 속에 빠져 있다면 어른이라고 하기 힘듭니다. 존경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을 의식하기에 앞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자공의 말처럼 군자 역시 결국 실수투성이의 좌충우돌하는 우리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그와 우리가 같나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의 수준, 즉 군자와 우리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매우 작습니다. 그 차이는 자신의 허물에 대처하는 방법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어떻게든 자신의 허물을 숨기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우리의 태도와는 정반대입니다. 군자는 자신의 허물이 드러난 자리를 허물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버립니다.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자신을 고쳐낼 수 있는 일종의 용기입니다. 이 태도가 군자인지 어른인지, 아니면 소인인지 그저 그런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 뒤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이어져야 하겠지만 말이죠. 잘못이 있었음에도 바로 고쳐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 멋졌습니다. 존경합니다. 아니, 추앙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40에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면 끝장이다. 논어, 양화 중에서. 직장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의 고민은 이러합니다. 젊은 직원들에게 업무에 대해 말할 때 섣부른 지적이나 질책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고요. 말 한번 잘못했다간 바로 꼰대로 몰리기 때문이랍니다.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선생님이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가르치려면 많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잘하려고 하다가 자칫 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서로 조심해서 말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결국 사회적인 안전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하철에서 누군가 싸웁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과거라면 사람들이 나서서 말리려고 했겠으나 요즘에는 눈을 돌리거나 방관자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괜히 개입했다가 잘못하면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혹시 미움받을 용기가 실종되어서 아닐까요? 이런 모습의 1차적 책임은 어른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른들이 없다는 개탄의 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어른들이 악역을 담당하기 싫어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쉽습니다. 어른이라면 이런 때 나서서 중재하며 존경받고 싶을 테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는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가 주장한 인간에게 있는 5가지의 욕구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매슬로에 의하면 인간은 생존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그 다음으로 안전 욕구, 이후로 사회적 욕구인 애정과 소속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를 단계적으로 추구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자기 존중의 욕구란 누군가로부터 높임을 받고 주목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명예욕, 권력욕 등이 이 단계에 속하며 더 높은 차원의 자신감, 독립심, 자유 같은 자존감도 이에 속하는데 말하자면 자기 존중의 욕구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인간으로서 자기를 완성하는 원천이며
자신을 분출시키는 엔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 자기존중 욕구를 함부로 내세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개인의 인권이 괄목할 만큼 고양되고 사회적 가치가 다원화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로 인해 사람들의 욕구가 소극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타인을 존중하게 된 것은 좋으나 공동체의 질서와 이익에 반하는 경우까지 침묵하게 된 것이죠. 거짓, 폭력, 불법 등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눈총이 있어야 하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보다 더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있을 테고요. 그러니 우리부터 조그만 악행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미움받을 용기에 무작정 머물러서는 곤란합니다. 결국 미움은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며 일상의 모든 순간을 상대방에 맞서다 보면 돌아오는 건 존경 대신 회피 혹은 전쟁일 겁니다. 특히 미움받을 용기가 꼰대짓 해도 되는 무모함으로 치환되는 건 결사 반대해야 합니다. 공자 역시 이를 경계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40에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면 끝장이다. 마지막 문구, 기종야이에서 종을 조금 세게 발음해 볼까요? 쫑으로 발음됩니다. 우리가 은어처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쫑나다. 물론 바른 표준어가 아닙니다. 끝나다라고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순간만큼은 조금 된소리 발음을 해야 오히려 그 의미가 강하게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기종야이. 그렇습니다. 나이 40이 되어서까지 누군가의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쫑나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회사의 리더가 부하 직원의 책임감 없는 행동에 울컥 화부터 냅니다. 자연스러운 감정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욱하는 심리를 스스로 용인해서는 공자의 말처럼 쫑날 수가 있습니다. 공자의 말 중에 유명한 누구나 다 아는 말이 있습니다. 위정편에 있는 유명한 글이 그것입니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세웠고 30살에 자립했으며 40살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는 천명을 알게 되었으며 60살에는 듣는 대로 이해가 되었고 70살에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굳이 논어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익히 알고 있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 40의 나이에도 갖춰야 할 태도, 즉 불옥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때립니다. 40, 제 경험을 돌이켜봐도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좋은 점으로나 나쁜 점으로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최고조에 이른 시기, 경제활동을 하면서 얻은 여유로움이 풍성해진 시기, 바로 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20대, 30대처럼 좌충우돌해서는 안 됐는데 저는 몸과 마음을 모두 축내고 쓰러졌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길을 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했음에도 길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길들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위를 잃었고 돈을 잃었으며 인간관계도 잃었습니다. 그건 모두 세상의 미혹함에 쉽게 유혹되어 버린
저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혹되지 말고 오히려 기회를 얻어야 했음에도 말입니다. 그러기에 공자의 조언은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 더욱 강렬합니다. 마흔에 접어들어서 잘못된 길로 발을 내디디며 비롯된 것들이 아쉽습니다. 마흔은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는 리엔지니어링의 시기였음에도 오히려 모래성처럼 쌓아 올려진 위태로운 지위와 재산을 스스로 허물고 말았으니까요. 아마 저는 마흔에 너무 자신감이 넘쳤던 듯합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미움받지 말아야 할 시기에 스스로 돌아보려는 노력을 등한시했습니다. 마흔의 공자는 일종의 백수였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써주왕을 찾았으나 실패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학문적 깊이를 더하며 제자를 양성함에 힘씁니다. 그리고 마흔을 넘어 시대의 아이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허튼 유혹을 이겨낼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일종의 잘못된 미움받을 용기와의 결별이 필요합니다. 마흔에 필요한 것은 권위를 내려놓을 용기와 스스로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이지 미움받을 용기는 아닙니다. 마흔이 되어서도 여전히 미움이나 받고 있다면 그는 공자의 말대로 쫑난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미움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공자는 다음의 4가지를 미움받는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군자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첫째, 남의 악함을 말하는 자를 미워한다. 둘째, 밑에서 윗사람을 회방하는 자를 미워한다. 셋째, 용기만 있고 예의가 없는 자를 미워한다. 넷째, 융통성 없는 자를 미워한다. 상대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상대방의 감추고 싶은 비밀까지 폭로하는 사람. 그래놓고는 왜?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라며 반문하는 융통성 제로의 사람. 상대방에 대해 기본적 예의도 없이 불손하고 교만하게 굴면서 스스로 용기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 등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납니다. 정말 최악의 인간상 아닐까요? 공자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맞습니다. 쫑났다라고 합니다. 기종야이, 아니 기종야이가 되는 것이죠. 공자는 이 미움을 받아 끝장낼 수 있는 시기를 마흔으로 둡니다. 마흔은 불혹이라 하여 주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말아야 할 나이라는 겁니다. 완성된 덕을 베풀고 지도자의 길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이에 접어들고서도 자기 잘못으로 남의 미움을 받는다면 그건 말 그대로 끝장이 난 겁니다. 선악과 시비의 판단을 스스로 결정하고 일의 결과도 스스로 책임져야 할 마흔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마흔만 기억해야 할 말일까요? 아닙니다. 20이건 30이건 아니면 50이건 마찬가지로 기종야이의 처지에 내몰리고 싶지 않다면 조심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제 공자가 말한 미움받을 짓을 혹시 범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는 혹시 남의 악함을 쉽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윗사람을 두고 회방하고자 하는 건 아닐까?
용기도 없는데 예의까지 없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 나에겐 융통성이 있는 걸까? 이제 미움받아도 괜찮아라는 무모함과 결별할 때입니다. 공자는 겸손하여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원래 무엇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동양 철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공자의 겸손치고는 지나칠 정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가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을 꿰는 철학 사상을 전파하고 또 그만큼 많은 제자를 두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저 옛것을 좋아했을 뿐이었으니까요.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알았던 사람이 아니다. 옛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그것을 구한 사람이다. 공자가 살던 시대는 옛날이라는 시공간입니다. 그 수천 년 전의 이야기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2000년의 시간이란 인류의 역사로 따진다면 그저 한 점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세상을 고민하던 시절의 인류나 4차 산업혁명의 한복판에 선 현재의 인류나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공자가 살던 시대와 비슷합니다. 삶과 죽음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를 놓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요즘 애들에 대한 기성세대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챗 GPT가 세상을 뒤흔드는 이 시대에 캐캐 묵은 공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래 인간은 결국 똑같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제 아무리 바뀌어도 태어나 엄마 젖을 물고 거웃이 나기 시작하면 반항하고 어른이 되고 웃다가 울고 가정을 이루고 늙어가고 병들고 결국엔 죽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시달리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우리는 모두 여전히 수천 년 전의 그 사람 그대로입니다. 공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옛것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삶이 결국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러한 인류의 고민을 먼저 화두로 삼아 해답을 내놓은 고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공자는 동아시아 지성사의 슈퍼스타입니다. 수천 년간 그의 말은 검증되어 지금에 이릅니다. 물론 옛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과거로 회귀하려 했다고 여기면 곤란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이해하며 갈 길을 찾아야 할 때 그 실마리와 미천이 되는 게 예로부터 전해온 지혜와 지식인 겁니다. 지혜와 지식을 좋아한다는 것은 무비판적으로 옛날을, 전통과 관습을, 통념과 고정관념을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즐거이 시작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옛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다 좋은 세상임을 깨닫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지나고 보면 다 좋은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일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옛것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부하고 배우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방법으로서 굳이 최신의 그 무엇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성장이란, 자신이 하고 싶은 꿈이란 다가서는 일이 아니라 차분히 그리고 여유롭게 기다리는 것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만화 짱구는 못 말려의 짱구 아빠가 했다는 대사를 모아놓은 게시물을 한 커뮤니티에서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꿈은 도망가지 않아. 도망가는 것은 언제나 자신이야. 논어만큼이나 짱구는 못 말려에서도 삶의 교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실제로 꿈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꿈은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꿈을 제멋대로 만들어 놓고 그 꿈에 대한 별다른 노력도 없이 징징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배움과 성장, 그렇게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면 그게 논어든 짱구는 못 말려든 관계없이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찾아내어 스스로 적용하면 됩니다. 공자가 옛 것을 살피고 또 살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깨달은 것처럼 우리 역시 과거의 것을 잘 공부함으로써 필요하면 노래 가사, 만화 대사 속에서도 삶의 이치를 찾아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즐겁고 기쁘게 일궈냈으면 합니다. 그것들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유용한지 앞으로도 가치가 있는지는 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검증하면 될 테니까요. 낭독을 마치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듭니다. 남의 악함을 말하는 것, 밑에서 윗사람을 회방하는 것, 용기만 있고 예의가 없는 것, 융통성 없는 것이 누구에게든 미움받는 네 가지라 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남의 악을 말해야 하고 윗사람의 악행을 회방하고 예의 따질 새 없이 용기를 내고 융통성 없이 굴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미움받는 네 가지 유형만 알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불문하는 좋은 사람, 존경받을 만한 참어른이 되기 위해 필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알고 이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나이 들어가며 반성하는 것이 참 어려워집니다. 거친 풍파에 맞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다 보니 생각과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기고 그 굳은 살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것 아닐까 하며 괜히 세월 탓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흐르는 대로 나를 내버려 두자니 괜히 엄한 대로 떠내려가 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선현의 지혜, 즉 고전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앞서 삶의 길을 개척한 선현의 철학을 이정표 삼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인 공자는 생각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인정하며 반성하고 허물이 있다면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공자의 말씀대로 자기개발과 성장에는 끝이 없습니다. 시대가 변한다면 변한 기준에서 나를 다시 돌아보고 관습처럼 남아있는 과거의 허물 역시 계속 탈피해야 합니다. 오늘 낭독한 도서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는 공자뿐만 아니라 맹자, 순자, 묵자, 노자까지 제자백과 사상가 5인의 인생 조언을 우리 현실에 알맞게 잘 담아낸 책입니다.
난세에서 피어난 동양 철학자들의 사상이 오늘날과 다소 동떨어져 보이거나 여전히 멀게 느껴지신다면 이 책을 통해 이들의 철학이 우리가 사는 현재에도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있음을, 우리네 삶에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음을 느껴보시길 권장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서년의 인생 철학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려드릴 수 있는 좋은 책이 있다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철학마루입니다. 공자는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동양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이런 범세계적 위인인 공자마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 4가지 유형의 인간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행동하지 않으면 최소한 미움은 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길래 세계 4대 성인으로 추앙받는 공자마저 그런 사람들이 밉다고 말한 것일까요? 시간 끌지 않고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의 악함을 말하는 사람, 밑에서 윗사람을 회방하는 사람, 용기만 있고 예의가 없는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 이 4가지 유형의 인간이 알아서 미움을 사는 유형이라고 공자는 말합니다. 혹여 당신이 이에 해당한다면 세계 4대 성인에게까지 미움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도 성인에게 미움을 사기에 자격이 차고 넘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막상 알고 보니 예상보다 더 뻔해서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남의 악함을 말한다? 뒷담화하는 사람도 포함될 것입니다. 밑에서 윗사람을 회방한다. 경우가 다양할 수 있겠지요. 용기만 있고 예의가 없다. 머릿속에 주변 누구가 바로 떠오르실 테고, 융통성 없는 사람, 가슴 터지도록 답답한 그 상황, 이야기 안 해도 바로 아실 테지요. 이런 유형의 인간들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자연스레 미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우리 역시 몇몇 상황에는 저렇게 행동한 적 분명히 몇 번은 있을 겁니다. 동시에 어느 누군가에게는 우리도 많이 밉고 싫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성은 하되 그리 큰 죄책감에 너무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저 4가지에 해당한다고 해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거나 남들 눈을 피해 살아야 할 정도로 큰 죄를 저지른 악인은 아니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성인인 공자가 저 4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조건 끝까지 미움받아야 한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렸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이 4가지 행동만 조심한다고 바로 좋은 사람,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리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공자는 타인에게 미움받지 않는 방법은 물론 주변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어른이고자 한다면 꼭 갖추어야 할 덕목까지 자세히 알려주었고, 그 이야기는 논어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책의 힘을 빌려 이 내용을 여러분께 더 쉽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공자를 포함한 제자백과 사상가 5인의 인생 철학을 자세히 다룬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도서에서 발췌한 공자의 인생 조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공이 말했습니다. 군자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모두 그것을 보고 잘못을 고쳐도 모두 그것을 우러러봅니다. 논어 자장 중에서 추앙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어감도 어려운 추앙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건 어떤 드라마의 대사 때문이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돼. 날 추앙해. 높이 받들어 우러러봄. 사전적 의미처럼 추앙은 신을 추앙하다라고 쓸 때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딱딱한 단어가 어떻게 거부감 없이 시청자들에게 어필된 것일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만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려서 그렇다. 존경이라는 단어를 굳이 리스펙이라고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동의합니다.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자 비일상적인 단어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는 현대인의 발버둥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깟 추앙 한번 받도록 해보죠. 추앙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추앙을 상대에게 요구하면 될까요? 누군가가 자신을 추앙의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려면 해야 할 일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공자의 책 논어로부터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그 해답은 단순했습니다. 당신의 허물을 고치면 된다. 태양이나 달은 우리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이것들의 이상이 생긴다면 그건 바로 인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이 태양과 달을 두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위대한 힘을 우러러보지 않을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평소에 해나 달의 고마움을 거의 잊고 삽니다. 평소에 해와 달을 우러러 쳐다보는 일이 있으신지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와 달에 어떤 이상이라도 생긴다면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와 달을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태양과 달에는 어떤 이상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일식과 월식이 있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일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그래도 그 진행의 형태만으로도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평소에 군자의 덕행에 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군자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의 시선은 군자에게 집중됩니다. 때로는 욕하고 때로는 연민하면서 일식이나 월식을 구경하듯이 군자의 허물을 세밀하게 지켜봅니다. 이렇게 모두가 나서서 지켜보기 때문에 군자가 잘못을 범하게 되면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군자가 되고자 하는 당신, 군자 취급을 받는 것을 넘어 추앙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당신,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공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군자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모두 그것을 보고 잘못을 고쳐도 모두 그것을 우러러봅니다. 인간의 잘못은 모두 일식과 월식과 같은 것입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보고 잘못을 고치면 사람들이 모두 앙망, 즉 추앙합니다. 이 말로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식과 월식은 해와 달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시간과 장소에서 자연스레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태양과 달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잘 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잘못에 대해 바로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만 있어도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고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로 군자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다. 잘못을 저질러도 모두 그것을 보고 잘못을 고쳐도 모두 그것을 우러러본다라고 한 사람은 공자가 아닌 그의 제자 자공의 말이 논어에 수록된 겁니다. 그는 위나라 출신으로 공자보다 31살이나 연하였는데 언변이 뛰어나고 정치적 수완도 좋아 노나라 등에서 재상을 지냈답니다. 장사에도 재능을 지녀 공자의 경제적 후원자이기도 했고요. 남의 장점을 칭찬하기를 좋아했고 능력 또한 비범했기에 공자보다 자공이 더 낫다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답니다. 이러했던 자공의 말이 논어에 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군자라면 자신의 과실을 깨닫고 곧바로 고친다는 점에 대해 일식과 월식의 비유를 들어 강조한 자공의 생각이 현명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잘못은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허물일 뿐입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곧바로 고치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또 존경하게 됩니다. 허물을 고치고 다시 군자의 의연한 모습을 갖추면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평상으로 돌아갑니다. 아니죠. 그렇게 자기 갱생에 능한 사람을 추앙의 대상으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8년에 개봉된 공포영화로 내용은 단순합니다. 젊은 남녀 셋이 휴일에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가게 되는데 운전 중에 사람을 칩니다. 경찰에 신고하느냐 마느냐로 다투던 네 사람. 은폐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시체를 바다에 유기합니다. 1년 후 4명 중 1명의 집에 지난 여름 있었던 일을 알고 있다 라고 쓰인 편지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일은 잘못을 고치려는 대신 숨기려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은폐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봐야 결국 비극적 결말만 있게 된다는 교훈을 주는 영화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특히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면 더더욱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요즘 세상은 어떤가요? 다양한 미디어가 발달해서 누군가의 잘못이든 언제든 실시간으로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오판을 내릴 수도 있고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일식이나 월식처럼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그림자에서 벗어나 다시 밝고 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식이나 월식을 본다고 가정해 볼까요?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일식과 월식, 그 자체를 보고 박수를 보내나요? 아닙니다. 해와 달이 어둠에 잡아먹히는 순간이 아니라 그 어둠을 벗고 다시 환한 모습을 되찾을 때입니다. 진짜 군자, 진짜 어른이 되고자 한다면 일상에서 늘 저지를 수 있는 잘못, 그리고 허물을 바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고쳐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혼미함 속에 빠져 있다면 어른이라고 하기 힘듭니다. 존경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을 의식하기에 앞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자공의 말처럼 군자 역시 결국 실수투성이에 좌충우돌하는 우리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그와 우리가 같나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의 수준, 즉 군자와 우리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매우 작습니다. 그 차이는 자신의 허물에 대처하는 방법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어떻게든 자신의 허물을 숨기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우리의 태도와는 정반대입니다. 군자는 자신의 허물이 드러난 자리를 허물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버립니다.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자신을 고쳐낼 수 있는 일종의 용기입니다. 이 태도가 군자인지 어른인지, 아니면 소인인지 그저 그런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 뒤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이어져야 하겠지만 말이죠. 잘못이 있었음에도 바로 고쳐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 멋졌습니다. 존경합니다. 아니, 추앙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40에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면 끝장이다. 논어, 양화 중에서. 직장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의 고민은 이러합니다. 젊은 직원들에게 업무에 대해 말할 때 섣부른 지적이나 질책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고요. 말 한번 잘못했다간 바로 꼰대로 몰리기 때문이랍니다.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선생님이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가르치려면 많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잘하려고 하다가 자칫 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서로 조심해서 말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결국 사회적인 안전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하철에서 누군가 싸웁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과거라면 사람들이 나서서 말리려고 했겠으나 요즘에는 눈을 돌리거나 방관자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괜히 개입했다가 잘못하면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혹시 미움받을 용기가 실종되어서 아닐까요? 이런 모습의 1차적 책임은 어른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른들이 없다는 개탄의 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어른들이 악역을 담당하기 싫어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쉽습니다. 어른이라면 이런 때 나서서 중재하며 존경받고 싶을 테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는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가 주장한 인간에게 있는 5가지의 욕구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매슬로에 의하면 인간은 생존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그 다음으로 안전 욕구, 이후로 사회적 욕구인 애정과 소속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를 단계적으로 추구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자기 존중의 욕구란 누군가로부터 높임을 받고 주목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명예욕, 권력욕 등이 이 단계에 속하며 더 높은 차원의 자신감, 독립심, 자유 같은 자존감도 이에 속하는데, 말하자면 자기 존중의 욕구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인간으로서 자기를 완성하는 원천이며 자신을 분출시키는 엔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 자기 존중 욕구를 함부로 내세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개인의 인권이 괄목할 만큼 고양되고 사회적 가치가 다원화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로 인해 사람들의 욕구가 소극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타인을 존중하게 된 것은 좋으나 공동체의 질서와 이익에 반하는 경우까지 침묵하게 된 것이죠. 거짓, 폭력, 불법 등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눈총이 있어야 하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보다 더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있을 테고요. 그러니 우리부터 조그만 악행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미움받을 용기에 무작정 머물러서는 곤란합니다. 결국 미움은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며 일상의 모든 순간을 상대방이 맞서다 보면 돌아오는 건 존경 대신 회피 혹은 전쟁일 겁니다. 특히 미움받을 용기가 꼰대짓 해도 되는 무모함으로 치환되는 건 결사 반대해야 합니다. 공자 역시 이를 경계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40에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면 끝장이다. 마지막 문구, 기종야이에서 종을 조금 세게 발음해 볼까요? 쫑으로 발음됩니다. 우리가 은어처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쫑나다. 물론 바른 표준어가 아닙니다. 끝나다라고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순간만큼은 조금 된소리 발음을 해야 오히려 그 의미가 강하게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기종야이. 그렇습니다. 나이 40이 되어서까지 누군가의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쫑나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회사의 리더가 부하 직원의 책임감 없는 행동에 울컥 화부터 냅니다. 자연스러운 감정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욱하는 심리를 스스로 용인해서는 공자의 말처럼 쫑날 수가 있습니다. 공자의 말 중에 유명한 누구나 다 아는 말이 있습니다. 위정편에 있는 유명한 글이 그것입니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세웠고 30살에 자립했으며 40살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는 천명을 알게 되었으며 60살에는 듣는 대로 이해가 되었고 70살에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굳이 논어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익히 알고 있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 40의 나이에도 갖춰야 할 태도, 즉 부록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때립니다.
40. 제 경험을 돌이켜봐도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좋은 점으로나 나쁜 점으로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최고조에 이른 시기. 경제활동을 하면서 얻은 여유로움이 풍성해진 시기. 바로 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20대, 30대처럼 좌충우돌해서는 안 됐는데 저는 몸과 마음을 모두 축내고 쓰러졌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길을 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했음에도 길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길들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위를 잃었고 돈을 잃었으며 인간관계도 잃었습니다. 그건 모두 세상의 미혹함에 쉽게 유혹되어 버린 저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혹되지 말고 오히려 기회를 얻어야 했음에도 말입니다. 그러기에 공자의 조언은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 더욱 강렬합니다. 40에 접어들어서 잘못된 길로 발을 내디디며 비롯된 것들이 아쉽습니다. 40은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는 리엔지니어링의 시기였음에도 오히려 모래성처럼 쌓아 올려진 위태로운 지위와 재산을 스스로 허물고 말았으니까요. 아마 저는 40에 너무 자신감이 넘쳤던 듯합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미움받지 말아야 할 시기에 스스로 돌아보려는 노력을 등한시했습니다. 40의 공자는 일종의 백수였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서주랑을 찾았으나 실패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학문적 깊이를 더하며 제자를 양성함에 힘씁니다. 그리고 40을 넘어 시대의 아이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허튼 유혹을 이겨낼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일종의 잘못된 미움받을 용기와의 결별이 필요합니다. 40에 필요한 것은 권위를 내려놓을 용기와 스스로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이지 미움받을 용기는 아닙니다. 40이 되어서도 여전히 미움이나 받고 있다면 그는 공자의 말대로 쫑난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미움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공자는 다음의 4가지를 미움받는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군자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첫째, 남의 악함을 말하는 자를 미워한다. 둘째, 밑에서 윗사람을 회방하는 자를 미워한다. 셋째, 용기만 있고 예의가 없는 자를 미워한다. 넷째, 융통성 없는 자를 미워한다. 상대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상대방의 감추고 싶은 비밀까지 폭로하는 사람. 그래놓고는 왜?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라며 반문하는 융통성 제로의 사람. 상대방에 대해 기본적 예의도 없이 불손하고 교만하게 굴면서 스스로 용기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 등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납니다. 정말 최악의 인간상 아닐까요? 공자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맞습니다. 쫑났다라고 합니다. 기종야이, 아니 기종야이가 되는 것이죠. 공자는 이 미움을 받아 끝장낼 수 있는 시기를 40으로 둡니다. 40은 불혹이라 하여 주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말아야 할 나이라는 겁니다. 완성된 덕을 베풀고 지도자의 길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이에 접어들고서도 자기 잘못으로 남의 미움을 받는다면 그건 말 그대로 끝장이 난 겁니다. 선악과 시비의 판단을 스스로 결정하고 일의 결과도 스스로 책임져야 할 마흔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마흔만 기억해야 할 말일까요? 아닙니다. 20이건 30이건 아니면 50이건 마찬가지로 기종야이의 처지에 내몰리고 싶지 않다면 조심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제 공자가 말한 미움받을 짓을 혹시 범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는 혹시 남의 악함을 쉽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윗사람을 두고 회방하고자 하는 건 아닐까? 용기도 없는데 예의까지 없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 나에겐 융통성이 있는 걸까? 이제 미움받아도 괜찮아라는 무모함과 결별할 때입니다. 공자는 겸손하여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원래 무엇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동양 철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공자의 겸손치고는 지나칠 정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가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을 꿰는 철학 사상을 전파하고 또 그만큼 많은 제자를 두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저 옛 것을 좋아했을 뿐이었으니까요.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알았던 사람이 아니다. 옛 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그것을 구한 사람이다. 공자가 살던 시대는 옛날이라는 시공간입니다. 그 수천 년 전의 이야기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2000년의 시간이란 인류의 역사로 따진다면 그저 한 점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세상을 고민하던 시절의 인류나 4차 산업혁명의 한복판에 선 현재의 인류나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공자가 살던 시대와 비슷합니다. 삶과 죽음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를 놓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요즘 애들에 대한 기성세대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챗 GPT가 세상을 뒤흔드는 이 시대에 캐캐묵은 공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래 인간은 결국 똑같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제 아무리 바뀌어도 태어나 엄마 젖을 물고 거웃이 나기 시작하면 반항하고 어른이 되고 웃다가 울고 가정을 이루고 늙어가고 병들고 결국엔 죽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시달리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우리는 모두 여전히 수천 년 전의 그 사람 그대로입니다. 공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옛 것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삶이 결국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러한 인류의 고민을 먼저 화두로 삼아 해답을 내놓은 고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공자는 동아시아 지성사의 슈퍼스타입니다. 수천 년간 그의 말은 검증되어 지금에 이릅니다. 물론 옛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과거로 회귀하려 했다고 여기면 곤란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이해하며 갈 길을 찾아야 할 때 그 실마리와 미천이 되는 게 예로부터 전해온 지혜와 지식인 겁니다. 지혜와 지식을 좋아한다는 것은 무비판적으로 옛날을
전통과 관습을, 통념과 고정관념을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즐거이 시작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옛 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다 좋은 세상임을 깨닫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지나고 보면 다 좋은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일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옛 것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부하고 배우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방법으로서 굳이 최신의 그 무엇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성장이란, 자신이 하고 싶은 꿈이란 다가서는 일이 아니라 차분히 그리고 여유롭게 기다리는 것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만화 짱구는 못 말려의 짱구 아빠가 했다는 대사를 모아놓은 게시물을 한 커뮤니티에서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꿈은 도망가지 않아. 도망가는 것은 언제나 자신이야. 논어만큼이나 짱구는 못 말려에서도 삶의 교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실제로 꿈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꿈은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꿈을 제멋대로 만들어 놓고 그 꿈에 대한 별다른 노력도 없이 징징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배움과 성장, 그렇게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면 그게 논어든 짱구는 못 말려든 관계없이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찾아내어 스스로 적용하면 됩니다. 공자가 옛 것을 살피고 또 살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깨달은 것처럼 우리 역시 과거의 것을 잘 공부함으로써 필요하면 노래 가사, 만화 대사 속에서도 삶의 이치를 찾아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즐겁고 기쁘게 일궈냈으면 합니다. 그것들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유용한지 앞으로도 가치가 있는지는 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검증하면 될 테니까요. 낭독을 마치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듭니다. 남의 악함을 말하는 것, 밑에서 윗사람을 회방하는 것, 용기만 있고 예의가 없는 것, 융통성 없는 것이 누구에게든 미움받는 네 가지라 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남의 악을 말해야 하고 윗사람의 악행을 회방하고 예의 따질 새 없이 용기를 내고 융통성 없이 굴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미움받는 네 가지 유형만 알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불문하는 좋은 사람, 존경받을 만한 참어른이 되기 위해 필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알고 이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나이 들어가며 반성하는 것이 참 어려워집니다. 거친 풍파에 맞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다 보니 생각과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기고 그 굳은 살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것 아닐까 하며 괜히 세월 탓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흐르는 대로 나를 내버려 두자니 괜히 엄한 대로 떠내려가 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선현의 지혜, 즉 고전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앞서 삶의 길을 개척한 선현의 철학을 이정표 삼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인 공자는 생각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인정하며 반성하고 허물이 있다면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공자의 말씀대로 자기 개발과 성장에는 끝이 없습니다. 시대가 변한다면 변한 기준에서 나를 다시 돌아보고 관습처럼 남아있는 과거의 허물 역시 계속 탈피해야 합니다. 오늘 낭독한 도서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는 공자뿐만 아니라 맹자, 순자, 묵자, 노자까지 제자백과 사상가 5인의 인생 조언을 우리 현실에 알맞게 잘 담아낸 책입니다. 난세에서 피어난 동양 철학자들의 사상이 오늘날과 다소 동떨어져 보이거나 여전히 멀게 느껴지신다면 이 책을 통해 이들의 철학이 우리가 사는 현재에도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있음을, 우리네 삶에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음을 느껴보시길 권장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선연의 인생 철학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려드릴 수 있는 좋은 책이 있다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